반갑습니다. 저희가 2016년 1회 임상심사 2급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다 써서 이제 내가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나 이거 한번 테스트하는 거 꼭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실기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거랑은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대로 나오게 될 건가, 아니면은 이제 과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예전의 것들을 이렇게 쭉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문제의 방향 자체가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집단을 구성할 때 동질 집단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그러니까 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질적으로 동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남성으로 나이대도 비슷하고 뭐 직업도 비슷해, 이런 사람들이 동질 집단인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그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빠르겠죠. 한마디만 하면 서로 잘 알아듣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좀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동질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 그러니까 이질 집단일 경우에 이제 어떤 갈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시어머니 입장, 며느리 입장 이런 게 되는데, 며느리들만 싹 다 모아놨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집력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더라. 응집력과 소속감이 빠르게 이제 발달이 된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뭐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이런 거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질적으로 동일한 집단들이 모았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겠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풀어나가시면 훨씬 더 뭐 쓰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집단을 치료할 때 동료 성원에게 다른 집단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단 지도자가 관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동료 성원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관심되어 있는 이 관심을 유지하면서 이제 집단원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6점 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집단원에게 초점이 집중이 된 걸 다른 집단원에게 이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이동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은 뭐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맞추기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초점 맞추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델링이 돼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제시를 한다든지, 뭐 혹시 이렇게 잡음이 발생을 한다든지 다른 소리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차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효과적인 기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다른 멤버들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피드백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인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기법들을 제시하면 여러분이 적절한 그런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요즘 이 문제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필기로 나오든 실기로 나오든 꼭 나와요. 이렇게 윤리 문제가, 요즘은 윤리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리 문제가 필기로 나오든 실기로 나오든 거의 꼭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실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심사의 윤리 원칙으로서 유능성이 뭐냐? 유능성, 그러면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상담사들의 유능성이라고 할 때 자기 한계를 얼마나 잘 인식을 하고 자기 한계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능성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의 이제 한계를 내가 잘 알고 이 맹점, 내 단점을 어떻게
계속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능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내 강점, 약점을 인지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한다라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적절한 정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강점, 약점을 알아야 되고 한계를 자각해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수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유능성의 원칙이 위반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론을 할 때도 이건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실기 시험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여러 번 얘기가 들으셨을 텐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죠.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자신이 심리적 문제가 있으면 자기 한계를 자기가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자기의 심리적 문제. 두 번째는 임상심리사가 너무 업무가 과로해. 그래서 과도한 부담.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로해서 자기 이제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교만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를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더 이상 배우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자만하는 경우죠. 내가 이렇게 굳이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수련을 안 해도 내가 다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들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익힌 영역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레퍼를 하든지 아니면 수련받은 이후에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유능성의 어떤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4번 문제죠. 정신장애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는 겁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필기 시험으로도 좀 이렇게 몇 번 나왔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정신건강 문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이론들, 그러니까 뭐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뭐 이제 행동치료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취약성이냐? 유전적이든 기질적이든 이 취약성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만들든 기질적으로 취약성을 만들든, 그러니까 취약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취약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이 취약한 상태가 쭉 지속이 되다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문제가 터져버린다.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개가 믹스가 돼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되는데, 어떤 정신장애를 이렇게 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 사람이 이미 정신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심리적 외부 상황에서의 부담, 외부 상황에서의 어떤 사건이 가미가 돼서 이게 상호작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것,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걸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인 설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은 각각 뭐 성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민하다든지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기질적인 요소, 성격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예민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들을 보일 테고,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느긋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방식의 대처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져서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빵 터지게 되는, 정신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에 보시면은요, 상담 초기에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를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초기 상담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상담받고 나면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내담자들이 와서 상담받아서 제가 바뀔 수 있나요?
결과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묻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초기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상담자가 이제 여기서 반응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네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내담자가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는 무슨 반응을 해야 되며 그렇게 반응하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두 개입니다.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는가? 반응을 써라 라는 거. 그 다음에 근거가 뭐냐라는 거. 근거를 제시해라 라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상담 초기니까요. 상담 초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수용해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 이거를 수용해줘야 내담자가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근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거. 초기에 이제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담자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양가 감정을 상담자가 수용하는 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용해주는 방식의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근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응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누구나 불안해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처음 하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죠. 라고 하는 수용에서 마음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긴장하고 불안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눌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자꾸 드러내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객관화시킬 수도 있고 수용당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는 거 이런 방식의 응답이 가장 효과적인 응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추가하셔도 되고 빼도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내담자의 그 양가 감정, 내담자의 그 불안을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 불안한 마음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가 치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의 반응이면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상담 초기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제 필기 시험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 기출 문제로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 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상담 초기에 가장 중요한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거. 라포 관계 형성이 돼야 상담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내담자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담을 구조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담을 구조화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론 이렇게 쭉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상담을 구조화시켜서 이 상담에 대해서 내가 상담 초기에는 어떻게 하고 중기에는 어떻게 하고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것 설정해야 되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상담 뭐냐면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그래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구조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상담을 구조화하는 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담 초기에 또 하나 이제 4개를 써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개를 써라 그러면 목표 설정까지를 쓰시면 좋고 혹시 뭐 여기처럼 3개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라포 관계를 형성한다, 내담자를 이해한다, 내담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담을 구조한다라는 거 이렇게 3가지 정도 쓰시면 효과적인 응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정해진 답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만한 준비가 됐는지 7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쫙 이렇게 요게 정답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상담을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자들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통된 응답을 하는 3가지를 우리가 추려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상담을 마치려고 하면 어떤 상태에서 상담을 마쳐야 되냐라는 겁니다.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담을 마치려고 한다면 목표가 달성되면 마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목표 달성이 됐냐라는 겁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상담 목표로 설정했던 그 목표에 대해서 지금 이 내담자가 도달이 됐냐라고 하는 게 상담을 종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혹시 상담 초기에 이 내담자가 왔을 때는 어떤 증상을 갖고 왔을 텐데 그 증상이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냐는 거예요.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겠죠. 증상이 감소 혹은 없어졌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담을 이제 종결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내담자가 현재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처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른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갖고 온 내담자야. 그럼 이제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친구 관계 문제에 적절한 대처 방식을 이 내담자가 충분히 학습했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이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과 사랑 이 두 개가 병행될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현재 이제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자기 일에 있어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도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상담 초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가 도달이 됐냐라고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도달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기능적인 상태가 꼭 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보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응답을 하시면 적절한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드디어 이제 MMPI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MMPI가 이제 뭐 각 척도마다 수치를 주고 이랬을 때 전형적인 해석 방식이 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왕왕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 출제가 안 되고 좀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MMPI2에서 이상,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간주되는 점수는 뭐고 이유는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MMPI2에서는요 그 마음사랑에서 제시한 MMPI2는 마음사랑에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갖고 들어온 거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마음사랑에서 제시한 그런 이제 그 매뉴얼 같은 데를 보면은요 이제 점수를 T점수를 65점을 이제 65점 이상이면 이제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상이다라고 간주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MMPI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MMPI 이전 버전, 그러니까 보통 원이라고 부르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MMPI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70T 같은 경우에 이제 T 점수가 70인 경우에 이제 그 70 이상인 경우에를 비정상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게 MMPI T2로 이제 오면서 T 점수가 65점 이상이면은 정상이 아닌 상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 분포 곡선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5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70이 이제 기준이 돼서 70을 넘어가면 이제 비정상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마음사랑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연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65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해서 제시하는 게 65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정답은 65, 그러니까 T점수 65점 이상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사랑에서 그러면 낮으면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냐? 낮았을 때도 비정상으로 분류를 하냐? 그 마음사랑에서 제시한 거는 그렇게 보지 말아라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꼭 마음사랑에서만의 응답을 이제 정답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낮은 점수로는 T점수가 40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꼭 이 문제가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석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T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를 정상이 아닌 상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65점 이상인 경우에가 그 이제 문제로 보냐라는 거죠.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이 T점수가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두 표준 편차만큼,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만큼인 70, T점수 70이 넘어가면 비정상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T점수가 70이 넘어가서 이제 그 비정상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상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65점 이상이 되면 이상인 상황, 정상이 아닌 상태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MMPI-2가 개발되면서 점수가 약간 상승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65점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65점 이상인 경우에 이상 상태가 발생이 되어서 점수를 65점으로 바꿨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이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양한 그 연구자들이 MMPI-2가 개발된 이후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65점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라고 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MMPI-2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한 그런 자료나 책들 봐도 전부 65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야,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 했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 나와버렸네요. MMPI-2에서 재구성 임상 척도를 개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라. 라는 거. 이게 또 5점 배점이 됐어요. MMPI-2의 재구성 임상 척도가 왜 개발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MMPI-2를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MMPI-2를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 점수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응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MMPI 그 이전 버전도 그렇고 2 버전도 그렇고 이제 그 MMPI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문항이 567 문항인데요. 그 중에 한 문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면 이게 중복으로 채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MPI-2 문항은요. 물론 중복으로 채점되지 않는 문항도 있는데요. 많은 문항들이 중복 채점이 돼요. 중복 채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인데 어떤 문항에 딱 체크를 하면 뭐 편집증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정신분열증에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척도 자체가 상관관계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질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상관관계가 높게 형성이 돼서 이 중복 문항에 대한 채점이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밝혀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자들은 이 이제 재구성 임상 척도라고 하는 그 척도를 이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MMPI-2 문항 중에서. 그래서 해석상의 모호함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채점이 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해석상의 모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구성 임상 척도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별력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은 우울 자체로만, 어떤 분열은 분열 자체로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변별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구성 임상 척도를 만들었던 그 텔레헨 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MMPI-2의 임상적인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임상척도상의 점수들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석의 모호함을 감소시키고 변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구성 임상척도를 개발했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모호함, 그러니까 중복 채점으로 인한 해석상의 모호함을 감소시키고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구성 임상척도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그런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점수를 이렇게 척도별로 점수를 딱 주고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뭐 진단명이 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로샤에 대한 것과 이제 MMPI에 대한 거 이제 나온 거죠. 로샤 검사나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같은 이제 진단적 검사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이게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보통 과거에는 5점 배점이다 그러면 5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몇 가지를 써라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로샤 검사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제 투사적 검사인 거죠. 그래서 로샤 잉크 반전 검사 다 기억하시죠? 그림 이렇게 하면서. MMPI는 대표적인 이제 객관적 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 결과가 이렇게 좀 일치하지 않고 그래도 좀 교집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만, 결과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런 면을 이제 도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이제 투사적 검사와 사람의 어떤 의식적이고 성격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MMPI 검사, 객관적 검사 사이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고 한 가지로만 관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성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의 어떤 측면과 또 다른 어떤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유사한데요. 상이한 측정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로샤 검사는 무의식을 측정하는 거고요. 사실은 MMPI 같은 경우는 의식을,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서 상이한 측정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무의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정되는 어떤 그 단계, 영역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요인들로는요.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측정 방법은 로샤 검사를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실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대1로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을 이렇게 이렇게 검사자들이 하죠. 그래서 피검자들이 어떤 검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응답이 나오기도 하고 더 적은 응답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측정 방법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이, 노련한 검사자를 만나면 뭐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자를 만나면 아주 이제 뭐 기본적인 아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응답을 하겠죠. 근데 MMPI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자, 아주 노련하냐 노련하지 않냐에 상관없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산출해내는 데 있어서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샤 같은 경우에는 로샤 검사를 뭐 10년 이상 한 분들이 검사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로샤 검사를 1년 한 사람이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MM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거의 전형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산출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시각이 발생할 수 있고, 경험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기억하시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응답을 하시면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에 보시면은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이제 포함되어야 될 행동 관찰 요소. 초기 면담에서는 행동 관찰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내담자가는 말, 그다음 표현 방식 이런 것들, 어떤 단어를 쓰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이제 신체 동작, 특정한 동작이 있지는 않나. 가장 대표적인 게 손톱을 무냐, 아니면 뭐 상동 행동 떠냐, 뭐 이런 것들, 신체 동작이라든지 면담 태도,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지그시 잘 쳐다보고 있냐, 이런 것들, 뭐 면담 태도, 그다음에 용모나 외모, 그러니까 위생 수준은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이 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왔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들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과도하게 이렇게 이성적인 표현만 사용하고 감정에 대한 표현은 전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사자가 질문했을 때, 혹은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행동 관찰 요소에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응답을 하시면 효과적인 응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시면, 인지치료에서 인지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적 사고를 찾아서 그 자동적 사고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키마를 찾아서 스키마를 수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치료 기법이 되는 게 이제 인지치료죠. 인지치료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 착오를 수정할 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냐? 유의사항을 6가지를 써라. 이야, 유의사항을 6가지를 써야 되는구나. 유의사항이 6가지나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유의사항을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혹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를 써라라는 내용과 이제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6가지를 써라는 사실은 질문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 있어서 그 질문 방식 6개, 7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할 때,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이 그 혹시 심리상담을 배우셨으면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보시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이렇게 딱 6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내가 6가지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적절한 응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응답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담자가 자꾸 질문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취조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그치거나 취조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루한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내담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이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뭐 억지로 끌려간다. 그러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줘야지 이런 모순이 있네. 이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자기 모순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내담자를 너무 앞질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담자를 너무 앞질르거나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내담자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할 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의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다양한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혹시 더 뭐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정해진 6개가 딱 문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구성을 하시면 이렇게 적절한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보시면 지능검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능검사도 과거의 지능검사는 이제 점수를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이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겠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 방식과 요번에 나오는 문제 방식은 아주 이제 검사 자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아주 깊이 이해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K-웨이즈4에 대해서 K-웨이즈4는 이제 성인용 지능검사, 위스크가 아니니까요. 웨이즈와 위스크 구분하는 거 여러분이 소검사를 외워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잘 외우시면 이게 좀 이렇게 외우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이제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웨이즈4의 4가지 주요 지수를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지수는 뭐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이 외우셨을 테니까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지각 추론, 뭐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3에서는 뭐 이렇게 전판을 3라고 그냥 우리가
그 편하게 부르니까요. 3에서는, 그러니까 전판에서는 동작성, 언어성 이렇게 딱 두 개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4로 넘어오면서부터 4개로 이제 분류가 된 거 기억하시죠? 언어 이해, 지각 추론, 그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요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핵심적인 소검사와 보충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 이해에 대해서는 핵심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상식 이게 이제 핵심 소검사죠. 그 다음에 보충검사는 이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해 뭐 예를 들어서 언어 이해니까 기본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기술이라든지 뭐 정보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용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휘를 뭐 이용한 이제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측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시면 아 이제 이렇게 적절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각 추론도 마찬가지로 핵심 소검사로 토막짜기, 행렬 추론, 퍼즐 이게 이제 핵심 소검사. 그다음에 보충 검사로는 무게 비교, 빠진 곳 찾기 이 2개가 이제 그 보충 검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각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지각 추론 능력이라든지 뭐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어떤 사고 처리 그다음에 뭐 그 시운동 협응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적절한 기술 방식이 되겠다라는. 작업 기억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소검사로 숫자, 산수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보충 소검사로 순서화 이렇게 이제 딱 기술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작업 기억이라든지 청각적 단기 기억,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적절한 응답이 되겠다. 그다음에 처리 속도 지수도요 마찬가지로 핵심 소검사로서는 이제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이렇게 2가지를 써주고 보충 검사는 지우기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설명 방식으로는 뭐 이제 그 시각 정보에 대한 처리 속도, 과제 수행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한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적절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가지 지수로 구분하는 것과 핵심 소검사와 보충 검사 를 어떻게 이제 잘 우리가 뭐 기억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작용이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적절한 응답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에 보시면은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제 그 심리 상담 영역, 그러니까 심리 치료 영역에서 문제들이 그래도 요번에는 이제 그 실기 문제에서 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그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 공부가 되신 분들은 쓰기가 비교적 수월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심리 검사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셨던 분들은 의외로 좀 어려운 시험이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치료할 때 행동 치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요, 다른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하는 게 행동 치료가 병행이 된다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행동 치료 기법 3가지를 쓰고 간략하게 설명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쓰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 가장 일반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 방식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임아웃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생각하는 의자 그게 이제 타임아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제 어떤 그 내담자를 일시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타임아웃. 그래서 일시적인, 그래서 뭐 30초. 라든지 뭐 한 1분이라든지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게 앉아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타임아웃인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중지시키고 감소시킬 목적으로 내담자를 어떤 상황으로부터 일정 시간 분리시키는 거. 이게 이제 타임아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 보시면 이제 토큰 경제라고 하는 거, 토큰 이코노미라고, 토큰 경제라고 하는 가장 많이 쓰죠. 토큰 경제는 칭찬 스티커.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칭찬 스티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토큰 경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토큰 경제에서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행동 계약을 이제 충분히 체결을 하고, 충분히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칭찬받을 만한 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이제 토큰, 스티커를 줘서 강화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과잉 행동이라든지 부주의 행동이라든지 충동성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자료를 찾으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응 대가라든지 어떤 과잉 교정이라든지 조건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서 이제 쓰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완 기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행동 치료에 이완 기법도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이완 기법을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불안 장애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행동 치료에서도 이완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술을 하셔도 효과적인 기술이 된다라는 반응 대가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처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때렸어.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반응 대가예요. 친구를 때렸으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를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온 걸 선생님한테 맡겨. 그래서 끝날 때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물건을 이제 치료자에게 맡겨. 이런 것들이 반응 대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약을 두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잉 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어떤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구성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교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이제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계약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안 그러면 어떤 상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행동 치료적 기법을 가장 뭐 이렇게 흔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을 시행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5점 배점이 됐습니다. 그 근육이완 훈련을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완 훈련이 뭐냐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쓰기가 상당히 수월한데요. 과정을 순서대로 써라라고 하는 게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제 시험을 치르셨다면 대단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완 훈련이 뭔지는 머릿속으로 알아도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근육이완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시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흐름에 맞춰서 잘 구성을 하시면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육을 이제 하나하나씩 긴장을 시켰다가 이제 그 숨을 멈추고 긴장을 느끼고 이완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 이완 훈련을 시행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내담자에게 근육 이완 훈련을 내가 이제 훈련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육 이완 훈련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근육 이완 훈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담자의 근육 이완, 그러니까 근육 긴장 상태를 이제 평가하도록.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든지 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평가하게 하고 내가 긴장되고 있는 어떤 그 근육 긴장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뭐 팔뚝이라든지 아니면 어깨라든지 이런 데까지 내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을 감소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 하나하나에 이제 힘을 줘서 긴장시켰다가 그것 자체를 이제 이완시키는 거. 그러니까 긴장시켰다가 숨을 참고 내 긴장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온몸의 힘을 완전히 뺀 것처럼 이완시켰다가 이제 그걸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긴장 감소 방법들을 학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주요한 근육 부위를 이제 이완시키는 이제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상을 떠올리면서 그 어떤 심상 이미지죠. 네, 긍정적인 이미지, 행복한 이미지, 가장
편안한 이미지 이걸 떠올리면서 내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완시키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 이완 훈련의 어떤 시행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한 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 근육 이완 훈련은 이런 단계로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구성하시면 그게 이제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보시면은요. 불안장애의 이제 불안장애는 행동치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요. 약물치료가 아닌 다음에 이제 행동치료를 하니까요. 물론 뭐 인지치료도 다 병행합니다.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하지만 행동치료를 하게 되는 근거와 이제 치료 기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써라 이렇게 이제 3점짜리 문제입니다. 행동치료를 하는 근거는 뭐냐면 불안장애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심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셨겠습니다만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공포 자극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회피 반응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강화가 돼서 불안이 더 증폭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치료를 통해서는 회피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포스러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그 대상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거죠. 행동치료를 통해서 직면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더 이상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서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게 이제 불안 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의 접근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피해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공포는 회피해서 와요. 그래서 회피를 못하도록, 그래서 직면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그걸 직면하도록 만들어서 그 불안을 해소해내는 거. 이게 이제 그 불안을 이제 해소하는 그 행동치료의 근거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을 직면하고 불안에 노출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불안장애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행동치료의 구체적인 기법을 본다면 가장 일반적인 거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단 설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완 훈련을 시키죠. 이완 훈련. 그러니까 근육 이완 훈련을 하든 심호흡을 하든 해서 이완 훈련을 충분히 시키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불안의 위계를 설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비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충분히 이완 훈련을 시켜. 내가 심호흡, 그러니까 단전호흡 같은 심호흡을 통한 이완이라든지 이런 이완 훈련을 시켜서 불안의 위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둘기라고 하는 글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모형을 보여주고 이런 데 위계 단계를 설정한 다음에 그 불안의 위계에 따라서 노출을 시키고 그 노출에 따라서 이완을 연습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둘기라는 글씨를 보여주고 불안해지면 이 사람이 이제 심호흡을 통해서 이완을 해. 그 다음에 비둘기 그림을 보여주고 그러면 불안해지면 심호흡을 통해서 이완을 해.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점점 높은 위계의 불안에 노출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나중에라도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출 치료에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이제 홍수법이라고 하는 거. 홍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그 어떤 불안에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거죠. 과노출입니다. 사실은 과노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가장 효과적인 건 이제 가상현실 기기라고 하는 거 혹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 기기를 써서 천지가 다 비둘기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긴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 치료에 있어서 홍수법의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상을 통해서 비둘기가 떼거지로 나에게 날라오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막 이렇게 소름 끼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상상하도록 만들어서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심리검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심리검사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틱 장애를 평가하는 척도를 이제 두 가지를 써는, 검사 도구가 뭐냐, 검사 도구 두 개를 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진단 기준을 써라, 이게 아니니까요. 진단 기준을 써라 그러면 이제 이상심리 문제가 되는데, 틱 장애를 평가하는 척도, 이제 검사 도구가 뭔지를 두 개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틱 장애에 대해서 실제로 검사를 실시해 보셨든지 아니면 검사 도구가 뭔지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이 문제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틀린 분들이 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틱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운동 틱, 음성 틱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 운동 틱과 음성 틱이 이렇게 믹스가 됐을 때 나타나지는 걸 이제 뚜렛 장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틱 장애와 이제 틱 장애를 평가할 때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틱을 실제로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 이걸 알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제 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시게 될 텐데,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라고 하는 이 검사 도구가 이제 틱 장애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틱이 문제가 돼서 올 때는 대부분 뚜렛이 되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게 뚜렛 증후군 심각도 척도라고 하는 거. 뚜렛 증후군 심각도 척도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와 뚜렛 증후군 심각도 척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척도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현 병력을 이제 기술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5가지를 써라라는,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언제 발생했냐, 문제 발생 시기, 언제 발생이 됐냐,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냐, 문제 발생 상황,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왔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 증상이 뭐냐, 이 사람이 적응하려고 하는 대응 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활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쓰는 게 가장 이제 적절한 응답입니다. 물론 뭐 요거를 말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교재마다 혹은 이제 제시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기, 상황, 증상, 변화 노력, 그러니까 적응 노력, 대응 노력이죠. 대응 노력, 생활상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효과적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보시면, 재활 모형에 대해서, 재활 모형은, 보통 이제 필기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실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실기 시험 할 때 이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재활 모형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재활 모형은 이제 3단계로 구분했을 때는 손상, 장애, 핸디캡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죠. 손상, 장애, 핸디캡. 이제 이 손상, 장애, 핸디캡 중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쓰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입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손상이 이제 어떤 능력의 제한을 갖고 왔거나 아니면 결핍된 상태를 장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의 제한 혹은 뭐 어떤 능력의 결핍이 발생한 상태, 이거를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의 제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걷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랬을 때 걷는 능력이 이제 제한되고 걷는 능력에 대한 어떤 결핍이 발생했는데, 재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예가 되겠다. 그래서 뭐 의족을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재활 훈련을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와 함께 이게 좀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빈도가 나타나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문제죠.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비밀 보장이 안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이제 비밀 보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5가지를 써라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죠. 첫 번째 보시면 자해를 하든지 타해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분명히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주변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알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 알린다. 내지는 뭐 타해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 알린다라든지 보호자들에게 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든지 타인에 대해서 어떤 그 위협을, 그러니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적인 경우 중에 하나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때, 그래서 어떤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사회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그 위협을 할 때, 이제 그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을 구조화할 때 내담자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비밀 보장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문제라든지 아동성폭력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상담자가 이걸 신고 의무자가 돼버려요.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제 구조할 때 이미 고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 감염성이 있는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전염병에 이제 걸렸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비밀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법원의 공개 명령에 의해서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담자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5가지 정도가 비밀 보장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외에 해당이 됐을 때는 내담자에게 상담을 구조할 때 충분히 알려서 이제 내담자가 이런 경우엔 비밀 보장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험 문제가 그 어떤 심리 상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연습이 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했습니다만, 심리 검사 자체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문제를 푸시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좀 생뚱맞은 문제들이 좀 몇 문제가 출제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이제 애매한 부분까지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이제 충분히 이제 성적을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출제 경향이 좀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뭐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